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재고가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재고가 쌓이는 거를 상당히 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다시금 이제 재고가 부족하니까 또 주문을 넣을 것이고, 그로 인한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리스타킹 수요가 좀 일어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 좀 결함이 있었던 대표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의류라든지 유통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수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산업 생태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관련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지금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좀 득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도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이제 의류 기업인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실리콘2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물류나 유통, 의료 이런 쪽 설명드리면서 이런 기업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거의 지금 상한가를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오늘 기업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실리콘2 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더 큰 수익 앞으로도 계속 창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좀 설명드렸던 기업 중에 JS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요 매물대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 패턴을 그리고 저점을 말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제 투자해 보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고점 이제 뚫고 가고 있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다시금 또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은 뭐 저평가로 치면은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을 잠깐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업들 중에서 거의 탑5, 탑10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그 탑5,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도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또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만큼이나 좋게 본다라는 거지, 그걸 제가 막 이렇게 갖춰 놓고 이제 보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딱 생각나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TNL이라는 종목이 제가 또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탑5, 탑10 안에 들어갈 만한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주식도 부채 비율 15%도 안 되고 거의 부채가 없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도 매우 안정적이고 리스크도 현저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TNL의 이제 좀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리스타킹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리스타킹이라는 게 뭐냐, 스타킹 이제 재고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를 이제 다시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스탁, 뭐 스택 이런 거 이제 다 뭐 층층이 쌓는다, 축적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타킹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득을 보는 업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요렇게 이제 리스타킹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제 TNL이고, 요 종목도 이제 그런 탑5,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류 유통 쪽이 이제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종목으로서 보고 있는 게 오늘 설명드릴 한세실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한세실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도매로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의류 브랜드 중에서 우리가 좀 이제 가성비가 좋다, 접근성이 좋다,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우리 이제 일상에서 소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들에다가 의류를 도매로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갭이라는 이 브랜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브랜드죠. 그 다음 올드네이비 이런 것도 이제 갭 같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ANF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아베크롬비 앤 피치 그런 거로 좀 보여지고요. 나이키도 있고, 여기에 이제 또 보세 브랜드로 유명한 유니클로와 무지, H&M, 자라 이런 것들도 보여집니다. 탑, 게스, 베네통 이런 것들도 있고요. 타겟, 월마트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자, 요 이제 브랜드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어떤가요? 고급 브랜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적당한 가성비로 싼 값에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죠. 이런 의류 브랜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이 소비 자체가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치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사치나 명품들의 소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긴축이 시작되고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가성비를 찾는 트렌드로 의류 트렌드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소비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뀌어 나가는 거죠. 과거에는 좀 이제 과시적인 브랜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자인 자체도 좀 과시적인 디자인들이 많았어요. 뭐 제가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 분석을 하고 이 트렌드를 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디자인적인 트렌드 자체도 과거에는 이제 로고를 되게 드러내는 디자인들이 많았습니다. 뭐 구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막 구찌 로고 막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가슴팍에 나 구찌야 이런 이제 디자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좀 오버하는 디자인들도 많았죠. 실용적이라기보다는 과한 디자인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돈도 많이 벌리고 조금 우리가 필수적인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한 것들도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냐면 효율 그리고 이제 가성비로 키워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몇 가지 이제 의류 트렌드라든지 소비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좀 찾아보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명품 브랜드들도 소비하기 좋게끔 실생활에서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잘 팔리는 제품들로 계속해서 제품들을 신상들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또 중요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브랜드들 중에서도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 이 유니클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탑10이라든지 이런 가성비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고도 점차 안 보이는 로고리스 디자인으로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필수적인 제품들로 소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몰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입기는 해야 되는데 무난하게 괜찮고 뭐 이게 저렴하다라는 티는 또 안 나게끔 로고는 드러나지 않는데 뭐 질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제품들 가성비 브랜드들이 앞으로도 더 팔려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런 브랜드들은 더 많이 소비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명품이라는 건 좀 사치제 개념인데 이런 일반적인 가성비 대량 생산의 중저가 브랜드들은 필수제 개념이 좀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경기에도 좀 더 방어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명품도 명품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의류 물류 유통 쪽에서 재고를 이제 쌓아놓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런 수요가 작용할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런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문을 많이 넣겠죠. 주문을 많이 넣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런 기업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뭐 JS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기업들이었던 거죠. 최근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그렇게 잘 움직이진 않았는데 이 종목도 저는 이제 좀 시간을 두고 가져가다 보면 충분히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세실업 지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수주 자체가 지금 23년도까지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24년도부터 이제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주문량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매출액이 회복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변곡점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20년대 이후로 21년, 22년, 23년도에 이때 이제 눌림목이 나왔던 시기거든요. 이때 의류 브랜드들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도 한세실업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24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절대적인 영업이익 자체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23년도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던 기업이고 절대적인 영업이익 자체도 24년도에는 고점을 갱신할 걸로 예상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재고 자산이 많이 소진이 돼야 또 주문을 넣거든요. 옷가게가 이제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주문을 또 넣으려고 하겠어요? 잘 안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이 연한 하늘색이 재고 자산이거든요. 재고가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재고가 쌓이는 거를 상당히 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재고가 쌓이게 되면 이게 다 또 손실로 처리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의류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상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데 시즌 오프가 되게 되면 할인을 하고 또 이제 뭐 아울렛 가면서 또 이제 할인을 하고 그래도 안 팔리면 그냥 막 떨이로 판매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는 게 이걸 그냥 또 버리는데도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줄 테니까 그냥 다 가져가라. 사실 뭐 어쩔 때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명품 브랜드들은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비용 들어도 막 다 태운다 그러죠. 그런 브랜드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버리는 것도 다 비용이라서 아주 싼 값에 안 팔린 재고들은 그냥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빨리빨리 소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다시금 이제 재고가 부족하니까 또 주문을 넣을 것이고 그로 인한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세실업 같은 ODM, OEM 기업들은 매출이 이제 올라가는 측면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FOB 단가 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프리온 보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한세실업이라는 기업이 국내 기업이잖아요. 한국에서 의류를 만들어 가지고 갭 같은 기업은 이제 미국 브랜드니까 미국에다가 이제 보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해외에다가 이제 수출을 한 거니까 거기에서 갭이라는 브랜드가 한세실업에서 옷을 받아가요. 그러면서 갭이라는 브랜드에서 한세실업이 만든 옷을 판매를 하겠죠. 근데 거기서 한세실업한테서 가져가는 그때 이제 단가라는 겁니다. 도매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세실업이 다른 브랜드들한테 평균적으로 판매하는 단가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세실업이 고객들한테 얼마에 판매하고 있냐, 그 단가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23년도에도 주춤하긴 했는데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또 이 이면에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재고가 쌓이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평균적인 그냥 일반적인 가격 자체가 다 올라갔어요. 우리가 백반집 가격도 다 올라갔듯이 필수적으로 먹고 입고 하는 모든 물건들의 인플레이션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자체도 이렇게 23년도에는 재고가 쌓였다고는 하지만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던 이 양적 완화,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는 크게 있지는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생산성 추이가 중요하고 생산량이 중요한데 생산량이 좀 줄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아시죠? 고금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생산량이 좀 줄었던 겁니다. 근데 대신에 1인당 생산량은 늘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가성비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용 처리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효율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만들 때 뭘로 그냥 이제 갑자기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자재를 가져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가성비 브랜드들을 만들 때 보통 면 의류들이 많습니다. 면으로 된 거. 보통 이제 이 면이라는 것도 원면이라는 원자재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면 가격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원면 가격입니다. 이 원면을 가져다가 한세실업이 수입해서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원면 가져다가 옷을 만들고 이 옷을 어디다가 파는 거예요? 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같은 데다 팔고 이 갭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파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인건비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원재료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세실업이 옷을 만들 때. 근데 이 원자재 비용 자체가 22년도에 원면 가격이 너무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옷 가격도 올라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제품 가격도 다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예,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최근에 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이 거품이 다 깨졌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면에는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이 전쟁 이슈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들이 원활히 공급이 안 되는 데서 오는 공급 쇼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간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금리도 양적 완화도 있었지만, 그래서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도 계속 올라갔는데 전쟁까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원명 가격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들이 멈출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이 이제는 더 이상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세실업은 과거에 비해서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옷을 만들 수가 있고, 결국 판매 가격은 크게 이제 변화가 있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성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매출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제 2018년도에 매출이 1조 7천억 정도 나왔었는데 19년도 20년도로 넘어가면서 1조 6천억 정도까지도 떨어지고 좀 회복이 됐다가도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2020년도에 회복됐던 건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비가 엄청 촉진됐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 소비가 늘어나서 잠깐 매출이 늘은 것 같은데 2021년도부터는 또 매출이 줄기 시작해요. 그리고 22년도부터는 다시 늘어나는데 이 22년도가 이제 고점을 찍고 23년도가 한번 크게 이제 매출이 줄어듭니다. 이때 2023년도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다 봉쇄가 되다 버리니까 갭이라든지 이런 소비자들한테 옷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2020년도에 한번 뒤어보니까 이거 옷을 판매해야 되는데 2020년 코로나 때 돈을 풀어가지고 소비자들은 다 막 소비가 엄청 늘었는데 제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들도 잘 팔리는 것도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판매를 못했던 것도 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옷도 사람들이 이제 돈의 가치가 희소해지고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막 다 떡상하니까 소비가 늘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을 쓰려고 하는데 돈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여행도 못 가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 소비로 그 돈들이 다 몰리는데, 그러면서 22년도에 고점 찍고 22년도 21년도에 각종 이제 의류 쪽에서 뭐를 하냐면 도매로 미리 엄청나게 재고를 사옵니다. 이것도 언제 이런 일 터질지 몰라. 2020년도에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근데 그때 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23년도에 그거 다 소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위기를 겪었던 게 의류업계에서 2023년도였어요. 이때 다 이제 타격이 온 거죠. 21년도, 22년도는 물론 고금리로 나아가는 시점이긴 했는데 사실 21년도, 22년도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됐죠. 오히려 그때 장사가 더 잘 됐지.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뜨거운 맛을 보고 이러다 또 언제 물류가 다 막힐지 몰라. 미리미리 제품 다 사놔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테니까. 오히려 이때 매출이 엄청 발생하고 23년도에 어려웠죠. 그래서 한세실업도 이때 주가가 엄청 빠졌는데 이건 한세실업만의 일이 아니라 한섬이라든지 우리나라 각종 이제 의류 OEM, ODM 브랜드들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22년, 23년 이때 주가가 엄청 빠졌습니다. 한번 완전 그냥 미끄럼틀 타고 수직 낙하하는 시기가 22년 초중순부터 해서 23년 이때가 그 시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게 한세실업입니다.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도 그렇고 매출적인 부분도 서서히 올라서기 시작하죠. 이 부분이 저는 그래도 25년, 26년까지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원자재 비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익적인 부분들도 저는 훨씬 많이 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출은 사실 이때보다 적어요. 2조 2천억 2022년도 할 때보다. 왜냐면 이때 원자재 비용도 비쌌거든요. 매출이 많이 나오면 뭐예요? 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1,800억. 근데 여기는 매출이 2조나 적은데 영업이익은 훨씬 높아요. 2천억이 나옵니다. 200억 정도 더 높게 나오잖아요. 매출은 2조가 더 적게 나오는데 이익은 200억이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순이익은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이때 850억 정도 순이익이 남았는데 사실 1조 7천억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매출이 거의 5천억이 떨어진 거예요. 5천억이면은 거의 25%, 4분의 1이 날아간 건데 대략적으로 이익은 오히려 200억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익은 오히려 거의
거의 한 25% 늘었습니다. 매출이 한 4분의 1, 25%가 줄었는데 이익은 25%가 늘었다?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이런 원자재 비용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것만 작용한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이제 변수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원명 가격이 떨어졌던 거는 공급 쇼티지도 올라갔던 건 공급 쇼티지도 좀 있었지만 이번에 올라가는 이제 원명 가격 상승은 공급이 쇼크가 와서 공급 견인으로 인한 이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수요 견인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상승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쟁이 이제 서서히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고 최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푸틴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트럼프나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쟁을 좀 끝내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그만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면 다들 이제 전쟁을 좀 그만할 때가 됐다. 경기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가 않다. 니네 치고받고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이제 경종을 울리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런 공급적인 쇼티지가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수요가 끌어올리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한 가격 그리고 주가 상승, 매출, 이익 성장이 기반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사실 100% 정도 되는 게 23년도인데 이제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70% 후반대까지 부채 비율이 다운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세실업이 시총이 한 8,400억 정도 되는데 25년도에 한 1,400억 정도 이익이 예상이 되고 뭐 올해는 1,300억 작년에는 1,0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곧 있으면 이제 뭐 9%대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이제 조만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ROE는 이미 두 자릿수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은 10배 이하 내년 정도 되면 한 6배 정도까지 PER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PBR은 1.0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설 걸로 예상이 돼요. 사실 이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자체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이 상황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가거든요. 절대적인 배당금도 올라갔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배당금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졌다. 그럼 배당 수익률이 3%가 아니라 4%, 5%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22년 종가 기준으로 23년 종가가 그래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익 늘어나는 거 봤을 때는 배당금을 어느 정도 좀 올려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합니다. 요새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배당 성향을 늘리게끔 압박을 하는 분위기라 원래도 배당을 잘 주고 있었지만 배당금을 앞으로도 계속 좀 늘려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가격대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본격적인 급등을 이제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전에 한번 기술적으로 이제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이런 식으로 같은 고점을 저항을 맞다가 이렇게 저점을 밀어 올리면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면 저항을 한 4번 맞았죠? 돌파하면 이때부터 급등이다. 이때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어떻다 그랬죠? 페이크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등하는 줄 알고 매수했는데 한번 흔들었죠. 흔들었다가 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저점은 높였어요. 그러다 다시 회복되고 있죠. 다시 또 여기 저항대였던 22,000원을 재돌파하면 이때부터는 진짜 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이때 그냥 올라갈 확률보다 이렇게 한번 개미들 털어주고 흔들어줬다가 올라가는 요 돌파가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몇 번 흔들었냐에 따라서 주가 올라가는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돌파하는 타점부터는 훨씬 더 높은 확률. 그렇다고 뭐 무조건인 건 아닙니다. 차트는 참고용이니까. 여기서부터 22,000원을 돌파하고 23,000원 가는 시점부터는 본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선침의 관점으로 지켜볼 만한 자리다. 투자해봄직한 자리다.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매력적인 자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한세실업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